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외교적 치욕, 범죄 행위라며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의혹 파장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대답을 나누기 전에 이번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돈 대변인도 얘기했고 김태효 안보실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창한 뭐 수사가 필요 없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굉장히 그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저희로서는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뭐 미국과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리고 또 외교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핵 사태가 계속 악화 일로를 겪으면서 그리고 한중 관계가 어떤 갈등 관계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저희는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매우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 수년째 지금 갈등 관계에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어디선가 매듭을 끊든가 매듭을 풀지 못하면 끊어내든가 어쨌든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그거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표의식하고 여론의식해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것도 역사적 평가는 저는 아마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내려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했어야 할 결단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뭐 대변인이나 뭐 안보실 1차장이 미래를 수차례 언급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돌려주고 싶어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에 외교의 본령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교부 출입도 했던 기자로서 외교의 본령을 생각했는데 외교의 본령이 뭐겠습니까? 국익입니다. 국익에는 국가의 이익도 있고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게 국가의 외교의 본령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부안이 해법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자마자 일본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일본 총리는 뭐 계승한다. 뭘 계승하겠다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의 자민당 의원 하나는 절대 반성과 사죄를 총리는 입에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왜 환영했겠습니까? 우리가 구한말도 알지만 미국의 국익이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씀 나누겠지만 뭐 대중국 봉쇄나 견제에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은 국익을 도외시하면서 이런 졸속적인, 굴욕적인, 일방적인 협상도 아닙니다. 이거 협상이 됐으면 같이 내놔야죠. 일방적인 해법이라고 내놨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세세히 짚었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들이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거기에서 강제 동원된 우리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권 소송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저는 일본 정부가 이 가해자가 사과도 반성도 배상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자가 우리 피해 기업들, 피해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요. 그 이유입니다. 일본이 이 과거사나 역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른바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후에도 아베 총리 때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독도가 자기 날 섬이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일본이 우리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면죄부를 받은 이후에 저는 그 이유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치 네. 과거사의 족쇄를 푼 것처럼 극단적인 우경화로 나가지 않을까. 정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헌법까지 바꾸면서 이게 제가 정말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정에 두 분 하신 말씀 많을 텐데 여야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입장 함께 들으시죠.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와 같았습니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이런 고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정세의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어떤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입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 비대위원장과 대표의 말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이야기를 좀 꺼냅니다. 두 대표가 너무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게 그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왜 그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대법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최고재판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대법원에서 징용 판결을 신청했던 신모 씨 이분들은 일본 법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걸. 그래서 일본 최고법원은 배상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 1심, 2심에서는 모두 기각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김능환 대법관이 그 떠나시기 몇 달 전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한다라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양국의 최고 지도 그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일본은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판결이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3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제3자한테 아마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우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그 조항 안에 그 한국과 그리고 그 국민들은 청구권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로 유리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못한 거예요.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지금 정진석 대표가 폭탄 돌리게 해왔다.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면 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미쓰비시에 대해서 그 압류를 하고 그것을 1억 원씩 배상을 하라는 그 판결을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집행하지 않고 질질 끌었어요. 아무도 해결책을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들이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그걸 집행했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는 무슨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토착 왜구라고 그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 불매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은 열심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법을 내놓은 게 없어요. 사죄해라, 배상해라 이런 얘기만 했지
뭘 내놓으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식의 방법으로는 이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어떤 외교 관계도 풀어낼 수 없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께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그럼요. 뭐 반론이 아니고 팩트도 정정을 해야 되고요. 대법원 집행이 안 된 거는 그 기업들, 전범 기업들이 계속 이제 가처분 신청할까 집행 정지 신청을 내고 한 것들이 있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졸속 합의보다도 못한 합의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불가역적 앞으로 손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일었죠. 하지만 그때도 일본은 피해자 지원 재단에다가 10억 엔이죠. 우리 돈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못해요. 이거는 피고 기업들에게 완전 면죄부를 줬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전 세계 6위고 경제력 12위 국가인데 왜 외교력이 없습니까? 충분히 외교력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에 중국 법원에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3,765명의 소송을 냅니다. 내가지고 이깁니다. 일본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어요. 다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2016년도 6월에 3,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 15명에게 그거 안 합니까? 미국 미쓰비시 회사는요. 2015년 7월에 미쓰비시가 미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왜 한국에게는 안 합니까?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3가지 원칙이 있었죠. 피해자 우선 중심의 해결, 대법원 판결의 존중, 예. 우리 군기계, 우리 국민들의 동의.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까지 했습니다. 수출 규제 하면서 우리하고 경제적 마찰이 벌어졌죠. 당시에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 경제 망할 것처럼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일각의 보수 언론들 빨리 일본에 엎드려라. 잘못했다고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힘듭니까? 일본하고 대등해졌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데 왜 한국은 아무것도 일본이 내놓지 않는데 먼저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구역적으로 일방적 발표를 합니까? 최소한도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국민적 합의가 없이 피해자들, 저는 정부가 거짓말까지 했어요. 어제 외교부 장관 발표하면서 피해자 동의 다 구했다고 했는데 15번 소송 내신 15분 중에 생존하신 3명 다 반대하고 계세요. 4분인가 의견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일본에게 일방적 면죄부를 주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각성을 하고 다시 해야지 이런 식의 저는 국민적인 의견도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의 이런 이중적 태도가 있었음에도 이것도 깡그리 무시하고 일본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정부가 정말 무슨 뭐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목적, 그 소기의 목적까지도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째, 그 중국은요, 그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은 게 없어요. 1965년에 한일 청구권을 통해서 우리는 3억 달러의 무상 자금을 받고 2억 달러의 유상 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포스코를 건설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을 그때 이루었어요. 중국은 일본과 아무런 그런 계약을 맺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계약을 맺으면서 더 이상 청구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실제로 징용 피해자들한테 돈이 소액이나마 지불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본이 준 돈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거였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게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도 징용에 끌려갔던 미국 병사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법원은 자기 국민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미 그것은 그 한일 간에, 그러니까 미일 간에 맺었던
그 조약에 의해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만 저렇게 대하고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다른 이중의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틀린 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쁘게 대하고 있다. 혹은 뻔뻔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는 보도는 좀 여러 차례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여론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전혀 못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좀 급하게 혹은 빠르게 추진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급하거나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대통령이 그냥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결단에는 반대가 강력히 제기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독일의 그 슈레더 총리가 하르츠 네. 계획을 해서 20년 뒤에 지금의 독일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본인은 정권을 잃었어요.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98년도에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우리가 IMF 때 일본이 그 단기 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해줘서 우리가 살게 됐다. 한국민을 대신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돌아와서는 일본 문화 개방을 했어요. 그 일본 문화 개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개방하면 우리나라에 외생 문화 몰려와서 망한다라는 얘기했지만 거꾸로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때 뭐 배용준, 윤사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이후에 K-팝, K-컬처 그것의 어떤 시도가 됐었는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지금 이 단계에서 그냥 그 질질 끌려다니려던 이 한일 관계에서 뭔가 그 결단을 내리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8만 3천 명에 대해서 92억, 3억 달러의 일부인 92억을 배상을 한번 했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진 다음에는 또 7만 명에 대해서 6,500억에 대해서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 65년도에 그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일단 경제 성장이 급하니까 그걸 다 기업으로 돌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부를 지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돈을 받아서 성장한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그러면 이제 당신들이 돈을 출연을 해서 이분들에게 우리에게 못다 해준 돈을 다시 좀 더 드리자라는 그런 해법을 낸 거예요. 이 해법이 왜 잘못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네. 그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평가를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추진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그 대통령 좀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일본과의 협력 파트너 예, 예. 그거를 부인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 국민과 잘 지내되고 인적 교류랄지 경제 파트너로서의 협력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한 게 있어요. 가해자와 일본이죠. 피해자 한국이죠. 의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 역사를 바꾸려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위험하다는 건요. 일본하고 사이 나쁘게 지내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거는 예전에 무슨 뭘로 지원했다. 전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돈 줬으니까 조용해라. 이 피해 분들이나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자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일본 정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법이라고 내놓으면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면죄부를 주고 일본 전범기업들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왜 이 역사는 바뀔 수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나아가자. 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 집권당이 독일 정부에 반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10분의 1이라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하고 독도 우기지 말고 역사 왜곡한 거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동원 안 했다고 우기고 강제징용 안 했다고 우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왜 누군가가 왜 일본하고 사이 나쁘게 지내자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의 이번 그 발표가 정말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일본은 족쇄 풀린 것처럼 나갈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다음 정부가 예. 윤석열 정부 4년 뒤면 집권 끝납니다. 다음 정부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발언에서는 이제 피해자 존중하며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얘기했지만 피해자 그리고 생존자들이 갖는 입장은 좀 부정적이고 어제는 뭐 동양한 돈 안 받는다 이런 말도 좀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생존자들에게 어떤 노력을 더 하고 설득을 해야 할까요? 그 10대뿐이 지금 남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예. 15분인가가 남아 계신데 그중에서 이제 생존하신 분은 몇 분 안 되고 그 예. 유족들의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외교부에서 그 유족들과도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분이 어떻게 주장을 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라 말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적 결단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모든 사람 서로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배상을 받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안 받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한쪽만을 그 얘기만을 듣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건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 100여 개 국가가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와 그 피지배 국가가 그렇게 격렬하게 나쁜 관계인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인도를 100년 이상 지배를 했지만 영국과 인도는 좋은 관계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에 의해서 40년 이상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4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그래도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 우리와 가까이 있는 대만 같은 경우도 1894년부터 45년까지 50년 이상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국가들이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적대적으로 지내지는 않거든요. 저는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 경험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이 그 과거의 군국주의적 경험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또한 연재자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책임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들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그 치욕을 겪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계속 사과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그 나쁘게 몰아가는 것들은 네. 별로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짧게만 다른 부탁드릴게요. 나라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정말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저런 인식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우리가 반성할 일은 아니고요. 정말 식민 지배를 불법적으로 한 일본 정부가 정말 독일처럼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네.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국가에게 진정성의 사과를 하고 더 이상 과거사 역사 왜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국민을 왜 싫어합니까?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 당연히 맞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지금 네. 한 강제징용 당했다는 우리 예. 피해자와 가족들이 유족들이 21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포스코가 그분들 다 저쪽 전범 기업은 돈 한 푼도 안 내는데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왜 피해 기업들이 다 해줘야 됩니까? 피해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미화시키지 마시고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 논리로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바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표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은 투표율이 50%를 넘었고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일단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와 왜 이렇게까지 투표율이 높았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측이라는 건 얼마 투표율이 될 예, 것이냐. 예.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은 엊그제 이제 그 이틀간의 그 투표가 모바일. 끝나고 모바일이요? 모바일 투표가 끝나고 ARS를 할 때는 예. 그때 47%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47.5 아마 그렇죠.
모바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ARS는 아마 이틀 동안 한 7%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4% 정도를 사실 비대위에서는 그때 뭐 얘기들을 하면서 네.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었어요. 하루 만에 54%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5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우리 당원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저는 뭐 비대위원회 한 사람이지만 저희가 만들었던 100% 당원 투표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예.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을 수 있다. 뭐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많이 작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50%를 처음에 못 넘으면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 네. 이런 것들도 또 많은 당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4명의 후보가 아주 난타전을 벌이면서 서로의 어떤 지지자들을 최대한으로 결집시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이 되면서 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어떤 전당대회 투표율을 예.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높은 투표율의 배경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정말로 이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제가 봐도 60% 그쵸. 육박할 것 같은데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전 보면은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직표라고 하죠. 동원할 수 있는 조직표는 다 한 것 같고, 저는 40% 넘어서는 순간에는 이건 조직표로서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결국은 이제 당원들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이 됐든 ARS가 됐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TV 토론회랄지 과정에서 서로 이제 뭐 난타전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관심을 끈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차로 끝날 거냐, 2차로 갈 거냐. 어지간하면 저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 이게 50% 후반까지 가면은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만 꼭 불리한 것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좀 배고프면 빵 사 먹는 얘기 비슷하긴 한데 1차 투표 결과가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에서 네. 결선 이게 1등 후보가 안 나오고 50%못 넘기고 네. 결선에 가면은 정말 그 한 3, 4일간 있잖아요. 토론회도 있고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네. 정말 대단한 뭐 이슈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1차로 끝날 경우는 뭐 끝나겠죠. 예, 그 투표율에 따른 영향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전대 막판에 지금 또 떠오르는 것이 대통령실 행정관들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홍보했다, 이 논란인데요. 김기현 후보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세 후보는 굉장히 강하게 김기현 후보를 좀 때리는 모습이고,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 이야기한 적 없다, 전대 대통령실 더 이상 개입시키지 마라, 이런 입장 줄곧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대통령실 행정관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그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도 들어가고 또 각 캠프에서도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움직이던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 그분들은 자기들 마음속으로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후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겼다라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이게 무슨 공직자 선거, 지방자치제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혹은 그 국회의원 선거처럼 그 공직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준용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견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준용될 수 없다라는 분도 있고, 그게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원 당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어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판의 화살이 지금 김기현 후보를 향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변수에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저는 될 것이라고 거라고 보세요? 봅니다. 예. 1차에서 결과가 나더라도 이거는 후폭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2차 결선 투표로 간다면은 그 사이에 이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설사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힘 분열의 단초, 씨앗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건 명백하게 전대 개입 의혹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 저도
이 정도 되면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죠. 천하람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다르죠. 황교안 후보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미 이 정도 되면은 법적으로 벌써 고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예.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저는 이렇게까지 대통령실, 옛날로 따지면 청와대 행정관들인데 이런 개입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윤심 논란으로 번진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전대가 끝나도 국민의힘에 상당히 후폭풍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지금 뭐 글쎄요 친명계 또 비명계 안에서도 또 얘기가 좀 다르고요. 지금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이것이 정리는 되겠는지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혼란스럽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만찬 회동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일단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느 분들이 참석할지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른바 체포동의안 사퇴라 부결 과정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거는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의 인식들, 그다음에 앞으로 뭐 진행될 당내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오늘의 이제 뭐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까지 얘기는 뭐 일각에서 한두 분이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전체 의견으로 모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께서도 이제 만나서 이런 약속 같은 경우는 뭐 진즉에 잡혔을 거예요. 지금 뭐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계속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의 범위를 넓히겠다 모이는 건데 지금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매일 한 4,000명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누가 가입시킨다고 들어올 분들이 아니거든요. 당을 위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지금의 어떤 당내 여기에서 대표랄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입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뭐 이 대표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 이런 건 거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또 총선도 또 달려 있고 비명계 안에서도 강력하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상대 당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은 또 비대위 체제이기도 하고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이제 끝났죠. 예, 이제 끝나지만 그런 체제를 겪었던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좀 야박한 얘기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제 분열의 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의 길이 아니라면 그 분열의 원인이 된 것들의 원인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그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당 사법 리스크가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다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계속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그것을 저 사람이 정말 정치 탄압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폭등을 한다면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원인 제거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좀 잘해보자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은 그런 위기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빈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